대부분의 교육은 이제 본부장님이나 혹은 지점장님께서 좀 교육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조금 이제 영업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팀장이 좀 교육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팀장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지 어떤 메리트가 있길래 영업 현장에서 뛰고 있는 팀장이 이것을 어필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네, 원수사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고요. 보험 경력이 길지는 않습니다. 원수사 딱 한 달 해보니까 아 이거 원수사는 답이 없겠다 해서 GA로 바로 옮겼고요. GA에서 일을 하다가 뭐 리치앤코 들렸다가 여기 왔는데 지금 이제 미라클 본부의 박상원 본부장님 그리고 이제 배정근 팀장님과 배정근 지점장님이죠. 함께 계속 이 업을 해오면서 지금 제이어 사업단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또 사업단에 오자마자 연도대상이라는 좀 이게 어떤 타이틀 중요한 또 시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또 이제 그 안에서 영업하면서 이 영업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많은 영업 방식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인하우스에 대한 또 성과도 있다 보니 또 이 시간 우리 이제 제이어 사업단에 합류하시는 우리 새로운 FC님들 앞에서 또 교육을 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진행할 테니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거나 실제 사례나 이런 것들 혹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좀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도 있다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하우스 영업 혹시 여기 이제 제가 오늘 하나 둘 셋 다섯 분 계신데 혹시 여기서 다 경력자이신가요? 혹시 신입분 계실까요? 신입분이세요. 아예 보험업이 처음인 거세요? 뭐 어떻게 하시다 이렇게 보험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어쩌다가 또. 네, 맞아요. 저도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 이 보험업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이제 전업으로 또 이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인하우스 영업은 이제 신입이시니까, 보험 영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아요. 당해본 적 있으시군요. 맞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험 영업하면 약간, 누가 나한테 와서 계속 푸시를 하고 가입을 제한하고 그쵸? 그리고 뭔가가 내가 또 특히 지인들에 의한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 많이 당했다 보니 나도 이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인 영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인 영업이 아닌 DB 영업과 그 DB 영업에서 파생되는 소기 영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3년 정도 차이 이뤘는데 제가 가입한 피보험자의 수가 약 26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딱 보고 왔거든요. 네, 저에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근데 그 260명의 약 15%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DB나 인하우스 이런 소개로 계약을 맺은 건입니다. 이 15%는 뭐냐? 지금 결혼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 부모님은 계실 거고 처가 또 계실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제 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가족 계약권을 포함해서 지인들 다 합쳐봤자 그렇게 해봤자 약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다 영업을 그럼 뭘로 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DB나 인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DB 영업 혹시 하시다 경력자분들 DB 영업 하시다 오신 분들 계실까요? DB 영업 혹시 업력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3년 차 옆에 계신 FC님은 10개월 DB 영업 좀 어떠셨어요? 좋지 않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군요. DB 영업, 혹시 이제 신입분은 DB 영업이 뭔지 모르죠? 데이터베이스, 맞아, 데이터베이스. 누군가가 데이터베이스를 주면 그 데이터베이스에게 연락을 해서 만남을 잡고 상담을 해서 계약으로 이루는 게 이제 DB 영업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형태죠. 근데 이렇게 DB 영업을 진행을 하는데 DB 영업하면서 가장 힘드신 게 어떤 거였나요? 불발되는 것들. 맞아. 약속을 잡아놓고 그 전날에 연락해주면 차라리 감사하죠. 당일에 도착했는데 펑크가 나는 경우. 혹은 상담을 실컷 했더니 지인분한테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인하우스 영업은 그런 DB 영업과는 조금 달라요. 도대체 인하우스 영업이 뭐길래 이렇게 서론이 긴가? 인하우스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고객이 오는 영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역사 같은 데 가다 보면 보험 클리닉도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요즘은 보험 상담센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가장 첫 시작이 제가 봤을 때 인하우스인 것 같아요. 인하우스는 병원에서 데스크 업무를 통해서 병원에서 이제 진료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혹은 보상을 좀 도와드리면서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한 점검과 추가적인 상담을 도와드리는 영업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눈치채신 분들은 있을 텐데요. 기존 영업 방식이 그래서 첫 시작부터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인하우스에서 제가 이제 계약을 어느 정도 했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 저는 작년 11월부터 저희 본부에서 처음으로 제이어 사업 때 처음으로 이제 인하우스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초기 멤버로 투입이 되어서 인하우스 영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나쁘지 않은 성과는 있었지만 먼저 인하우스 영업에 대한 실적을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하우스 영업은 절대 주가 될 수 없는 영업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영업이 모두 인하우스에 꽂힌다,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라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인하우스 영업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작년 11월부터 영업을 했다라고 했죠. 인하우스에서. 11월 처음 투입되어서 중간중간에 좀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신입분들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 한 달에 거의 안 들어가거나 같이 들어가도 옆에 있는 신입 FC님께 모든 상담권을 넘겨주거나, 그쵸? 그리고 9월에는 제 아들이 출산하다 보니 출산 이후에 못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와이프랑 조리원에 있고 이제 10월까지 거의 인하우스에 많이 함께 하진 못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하우스 병원은 강남에 있는 선한목자병원이라는 곳이에요. 주 진료 과목이 정형외과고요. 그리고 내과 위주로 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데스크 근무를 하고 있는데 11월부터 10월까지 어떻게 보면 약 1년이에요. 그 중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거는 약 4개월을 제외한 8개월 정도가 되고요. 8개월 동안 청약한 걸 정리를 좀 해봤어요. 봤더니 한 18분 정도 청약을 했고, 청약 이제 좀 계약 금액을 합쳐보니까 약 43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자, 제가 10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인하우스 영업에만 모든 걸 다 투자했다면, 물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결과였겠지만 월등한 결과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인하우스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들어갈까요? 인하우스 영업하면 보통 몇 번 정도 들어가면 이 정도 업적 괜찮 나올까요?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그냥 한 달이면은 쉽게 생각하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8개월 동안. 그쵸? 한 50만 원씩 청약을 받는데 몇 번 정도 이제 그 인하우스 데스크를 지키면 이 정도의 청약이 나올까요? 5번? 15번? 평일이 며칠? 22일 아닌가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22일 중에 15일 거기 앉아있으면 다른 영업은 못해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리고 한 달에 한 4-5번? 일반적으로 제가 인하우스에 들어가는 평균 횟수는 한 달에 2번입니다. 한 번 혹은 2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들어가서 매달 50만 원 정도의 청약을 하고 있다? 되게 나쁘지 않은 거죠. 우와, 막 엄청 좋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달 내내, 20일 내내 거기 앉아있는다라면, 막 업적이 400, 500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앉아서 제 업무를 보면서 보상과 청구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청약이 나오는 게 약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게 뭐예요? 괜찮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분에게 한 달에 50만 원의 청약권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거밖에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떠한 케이스든 한 달에 한 2-3번 정도, 많아야 3번, 적으면 1번, 한 2번 정도 앉아있고 이틀 정도 투자하고 이 정도의 청약을 안정적으로 진행한다? 되게 괜찮은 영업 방식입니다. 자, 근데 또 하나는 내가 드리는 시간도 이렇게 좀 적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영업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영업 방식은 어떤 거라고요? DB 영업 방식입니다. 그렇죠? DB로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하는 영업 방식일 거예요. 자, 근데 DB 무료로 주나요? 사업단마다 본부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하튼 DB를 구매할 때에는 내가 내든 나의 어떤 상위 관리자가 내든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죠. 저는 이 보험 영업을 할 때 제가 좀 냉정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제가 투입되는 에너지, 금액 대비 내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항상 계산을 좀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보험으로 막 자선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막 청구를 해드리고 보상을 받으면서 자아실현을 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이 영업을 하면서 저의 어느 정도의 소득이 같이 따라오는 업이기 때문에 이 보험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DB 값을 얼마를 썼고 그 가운데 청약이 얼마가 나왔고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월 달부터 이제 어제자 기준이에요. 보니까 1월 달부터 DB 값을 쓴 게 약 650이더라고요. 많이 쓴 건가요? 어때요? DB 영업 하시다 오는 분들은? 그냥 쓴 거가 한 지금 10월 달까지, 12월 거까지 구매를 했으니까 약 11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하는 이제 제 사나이 팀장님께도 드린 DB들도 있고요. 여하튼 한 650 정도의 DB 구매를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청약이 680 정도 나왔어요. 높은 건가요? 그런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저는, 그렇게 했을 때 항상 생각하는 건, 내가 DB를 50만원치 샀으면 최소한 50만원 이상은 청약을 해야 한다. 왜?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내가 이제 이 청약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소득이 청약 금액 약 800%를 잡고 있거든, 저는. 그 이상 나와요, 사실. 그 이상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는 선물도 드려야 되고, 그쵸? 혹은 명절에 좀 챙겨도 드려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또 교통비도 있고, 제 인건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동안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그런 거 빼고, 청약에 대해서 한 80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이게 내 순수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투입 대비 산출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하튼, 650만원치를 제가 자본을 투자한 건데, 그쵸? 저의 인력과 자본을 투자해서 약 680 정도의 청약을 했고, 그에 따라서 번 돈이 약 4,700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인하우스는요, 11개월 동안 제가 약 430만원 정도의 청약을 함에 있어서 투자된 비용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 정도 있으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FC님. DB는 저 정도인데, 한 400만원 정도 내고 이 정도면 들어갈 만한가요? 우리 신입 FC님은 아직 감이 잘 없으시죠? 네. 죄송한데 거의 금액이 들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뭐 주차비, 제 밥값, 커피값, 어차피 나갈 영업비죠. 그러면 어느 쪽의 영업이 더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하우스가 훨씬 좋아요. 다만 먼저 선행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인하우스 영업만으로는 내 한 달을 다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DB 영업 방식은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영업을 할 때 만날 사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하면 돼요? DB를 더 사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번 달 계약할 사람이 없네? 저번 달에 DB를 많이 샀으면 해결됩니다. 이번 달 2주가 지났는데 좀 뭔가 애매해. 내 생각했던 업적보다 낮아. 뭐 하면 돼요? DB를 사면 돼요. 자, 근데 인하우스는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제 비 엄청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병원에 앉아있었거든요. 상담했을까요? 딱 그냥 청구 업무만 2명이 해드렸어요. 뭐 안 돼요. 뭐 오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하우스는 어떻게 보면 낚싯대를 던져놓는 영업입니다. 물면 물어라. 그래서 내 한 달을 다 투자할 수는 없는 영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물론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있지만 들쑥날쑥 할 거예요. 조금 업적이. 어쩔 수 없어요. 어떨 때에는 운이 좋아서 많이 청약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에는 한 달 동안 청약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또 고지사항 때문에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업 방식보다 효율이 좋은 영업 방식은 인하우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각 지점, 각 본부에 가셔서 이제 또 여러 지역에서 인하우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단과 협력을 맺고요. 저는 특히 경력자분들일수록 인하우스 영업은 꾸준히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운 나쁘면 못 만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안 해! 이러지 말고 꾸준히 해보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업 방식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인하우스에 대한 동기부여는 충분히 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하우스 그럼 영업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말씀드릴게요. 인하우스는 일반적인 우리의 영업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험 영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업이든 사실 약간은 인 방식보다는 아웃 방식입니다. 고객이 나한테 당겨지는 것보다는 내가 고객을 푸시하는 방식이에요. 거의 모든 영업이 그렇죠. 일부 몇 가지의 영업을 제외하고는요. 자, 보험 영업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내가 고객한테 찾아가고요. 조금 더 고객한테 푸시를 해야 되는 영업 방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GA 업계뿐만 아니라 원수사는 제외하고 GA 업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영업 방식이 DB 영업을 통한 영업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DB 영업을 기준으로 조금 예시를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일반적인 영업은, DB 영업은요, 어떤 내가 구매한 혹은 지급받은 DB, 연락처와 개인정보가 있겠죠? 네, 연락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고객님 맞으시죠? 네, 보장문센터의 누구누구 팀장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상담 요청하셔서 연락드렸는데 하면서 TA를 시작을 하죠.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고객님, 그래서 언제 그럼 뵈면 될까요? 어디서 뵈면 될까요? 이 시간대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면 뭐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화요일 10시까지 어디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만남 약속을 잡습니다. 그게 TA죠. 자, TA가 끝나고 나면 뭐 하나요? 맞아요. 그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가서 미팅을 시작합니다. 근데 고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는 사실 그렇게 약속을 깨시는 분과는 청약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시고요. 그렇게 상담을 시작합니다. 어프로치에서 AP라고 하죠. 어프로치에서 이제 거기서 상담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보장 분석도 해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좀 보강이 필요하시겠네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상담을 진행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을 마치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고객님, 혹은 어머님, 아버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보다 조금 더 나은 보험, 조금 더 의미 있는 보험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상품을 뭐 할까요? 제안해도 괜찮을까요? 여쭤보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가 AP. 첫 번째 AP, 두 번째 AP를 통해서 결국은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제안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안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좋아요. 알겠어요. 당신 믿고 한번 내가 살펴볼게요. 제안을 받은 다음에 클로징을 해요. 계약을 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후속 관리는 해야겠지만 일반적인 DB 영업은 이래요. 항상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전화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약속을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고객에게 다가가야 되고 내가 어떤 서류를 고객한테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에 갑을은 없지만 갑과 을이 있다면 우리는 갑인가요? 을인가요? 을이에요. 갑처럼 영업을 해라 라고는 하지만 진짜 흔치 않아요. 그렇게 영업이 되는 케이스는. 대부분의 DB 영업은 병 전까지는 내려가진 않지만 그래도 한 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객한테 내가 전문가여도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찾아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DB 영업입니다.
자, DB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도 마찬가지죠. 우리 흔히 빌딩 탄다고 하죠. 개척. 개척도 뭐예요? 가서 계속 전단지 줍니다. 계속 명함 드리고요. 지인 영업은요. 내일 뭐 하냐? 다음 주에 뭐 해? 생일인데 뭐 해? 만나서 밥 먹으면서 야, 이번에 이런 상품 나왔는데 또 푸시를 하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라면 인하우스는 어떻냐면요. 제가 근무하는 선한목자병원은 아까 어떤 게 핵심이라 어떠한 병을 주로 다룬다고 했죠? 정형외과랑 내과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정형외과 어떤 분들이 많이 오나요? 골절 맞아요. 골절. 상해, 염자, 골절 혹은 뭐 MRI, 어깨 이런데 그쵸? 내과도 뭐 감기 이런 걸로 많이 오시겠죠? 다행히도 인하우스에 들어간 대부분의 병원은 중증 질환자가 있는 곳이 아닌 경증 질환자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대학병원 앞에서 인하우스 하면 진짜 천구마다 끝나거든요. 대학병원에도 인하우스가 있어요. 가보시면 거기 보험사에 나오신 분들이 가끔 계신 경우가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 대학병원에 있으면 어떤 분들이 입원해요? 암, 심장투석. 상담은 가능하고 청구도 가능하지만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현재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하우스 병원들은, 협력병원들은 경증 질환자,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 내과 이런 곳들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선한목자병원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염좌, 골절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처음부터 저한테 제 보험 좀 봐주세요 이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그 앞에 제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어떻게 해요? 진료에 대한 것만 물어보시고 들어가세요. 진료 받으러. 자, 근데 이분들이 몇 분이 다시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병원 좀 자주 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병원. 최근에 내가 3개월 이내에 병원 갔다 왔다. 아무도 없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네. 네. 별거 없어요? 그래요? 보통 정형외과에 와서 뭔가 이상하다 보면 뭐 찍어보자고 하죠? 엑스레이. 요즘은 MRI를 찍자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이 하실 거예요. MRI 찍을 때 고객분들이 궁금한 거는 저 입원해야 돼요? 통원해야 돼요? 제일 궁금하죠? MRI를 찍기 위해서 실손 의료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FC님.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 나중에 다 교육 받으실 거예요. MRI 촬영은 실손 청구가 가능한데 언제 실손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입원을 해서 찍어야 하는 분이 있고요. 통원해서 찍어야 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나 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실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즘은 병원에서 먼저 물어보죠. MRI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손 있으세요? 대부분은 다 어떻게 얘기해요? 몰라요. 아니면 있어요. 그러면 뭐 입원하셔야 돼요? 통원하셔야 돼요? 몰라요. 물어보고 오세요. 그럼 저한테 뭐 할까 이제? 옵니다. 급하게 오세요. 급하게. 오셔서 저 물어볼 게 있는데 저 MRI를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얘기하세요. 그러세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상담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1차적으로 여기까지. 인하우스는 고객분들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이 어디로 와요? 상담 장소인 병원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의사 선생님과의 진료를 통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듣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좀 알아봐야겠는데 하고 저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DB 영업으로 고객분을 찾아갔을 때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신 분이 거의 없어요. 설계사님 제일 많이 듣고요. 혹은 팀장님. 이런 얘기 이제 직함으로 부르거나, 그쵸? 거의 선생님이라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잖아요, 되게. 너 나 보험 가입시키러 왔지. 내 보험 또 뭐 해지시키려고. 나 또 뭘로 홀리려고. 이런 눈빛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열리시면 어머니, 아버님, 아들 같은 존재가 되는 건데 인하우스는 와서 선생님 제가 지금 진료받고 있다가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이끌어가는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우받는 영업 방식 중 하나도 인하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DB 영업에서의 나는 하나의 FC, 한 명의 설계사로서 나는 약간 뭔가 제안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나는요, 약간 신뢰성을 가지는 사람, 전문 인력, 이러한 입장에서 상담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주도성도 내가 가지고 있을 거고요. 고객과의 대화도 조금 더 원활하고요.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더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하우스 영업 가장 큰 특징은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이따가 인하우스 영업하면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저것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DB 영업으로 돌아가요, 느낌이. 뭔가 내가 푸시하고 있고요, 제안하고 있고요, 약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하우스 때는 좀 이거는 꼭 인하우스를 하게 된다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여기 앉아있는 나는 뭐다? 진짜 전문가다. 나는 여기에 이 사람을 뭐 해주기 앉아있다? 도움을 주기 앉아있다. 이러한 스탠드를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은 다른 설계사가 되겠죠. 자, 1차적으로 인하우스 상담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하우스에 오는 분들, 나의 스탠드를 봤다라면 이제 내 앞에 앉아있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이것도 살펴볼 거예요. 제가 청약한 숫자를 보니까 퍼센트가 지금 여기 다 안 올랐는데 50대, 60대가 많아요. 저도 10대, 20대 때 보험이 있었겠죠, 제 보험.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만 2번 청구했어요, 수술비로. 3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병원 갈 일이 생겨요. 하다못해 용종을 뗀다거나, 그렇죠? 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나이를 먹다 보면 병원을 자주 갈 수밖에 없고요. 병원에 앉아 있으면 거의 이제 20대, 30대보다는 40대, 50대, 60대 환자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그래요. 그럼 내 앞에 앉아 있는 고객분들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이에요? 연령대로 따지면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20대, 30대와는 다르게 특히 이제 50대, 60대 생각을 해보시면 이분들의 가장 그 연령대별로 조금 상담도 방법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은 보험을 누구한테 가입했든 나중에 청구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편입니다. 특히 실손 같은 경우는요, 굳이 연락하기도 싫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뭘 또 사진 찍어서 보내고, 어르신들은요 50대 넘어가는 순간 핸드폰으로 청구하시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젊은 분들에 비해 50대, 60대 고객분들은요, 설계사와의 관계가 되게 좋아요.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을 믿고 청약을 했다라면 이 사람과의 연이 끊기지 않는 한 청구는 이 사람한테 다 맡깁니다. 어디 병원 가거나 하면 다 맡기겠죠, 웬만한 거는. 자, 그런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 병원 가실 때 저한테 다 연락을 주시거든요. 가시기 전에 줘요, 보통.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혹은 가서 연락 주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 전화 오면은 나 지금 병원인데. 그래서 제가 상담 중에도 전화는 받아요. 문자는 잘 안 봐도 전화는 받거든요. 나 지금 병원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세요. 아니면 간호사 바꿔주시거나. 대부분은 뭐예요? MRI예요. 나 입원해야 통원해야 돼. 고객분들 다 기억할까요? 못해요. 그거 편하라고 저한테 청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FC 설계사라면 고객분들이 병원을 가시기 전, 혹은 가서라도, 혹은 퇴원해서라도 본인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가입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보험은 가입돼 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 FC가 이 업을 떠났거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이 가보라 해서 온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내 가입을 안내해준 설계사와 연락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거나. 그래서 앉아 있는 거겠죠. 100%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한 10중 8구는 그렇습니다. 누구 통해 가입했어요?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이 연락하세요? 아이 됐어 연락 안 해. 지금 안 해요. 이렇게 가거나. 자, 50대 60대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정상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라면 내가 궁금한 건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모르는 저한테 물어본다는 건 물어볼 곳이 없다예요. 자, 그런 분이 제 앞에 앉았어요. 와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저 MRI 찍으라고 하는데요. 저 입원해야 돼요? 통원해야 돼요?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첫 마디가. 언제 가입하셨어요? 맞아요. 언제 가입하셨어요를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왜? 실손 의료비 변천사라고 하는데요. 되게 복잡해요. 사실 이 표로도 표현이 다 안 됩니다. 엄청 많아요.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0909. 2009년 9월 이전, 이후. 표준화라고 하죠. 표준화 이전과 이후.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 대부분의 분들은 뭐 물어본다고요? 검사 비용, MRI뿐만 아니라 검사 비용에 대한 입원이냐 통원이냐예요. 그러면 3대비 급여가 분리된 시점과 이전만 외우면 되겠죠? 자, 근데 고객분이 너무 잘 기억하세요. 저 2017년 4월 이후로 가입한 것 같아요. 그러면 통원하시면 됩니다 하고 보내면 되나요? 궁금한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저 2017년 4월 이후니까 여기 보면은 통원으로 할 수 있어요. 저 2017년 4월에 가입했어요.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통원하시면 돼요. 조심히 찍고 가세요.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럼 2017년 4월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통원으로 찍어도 괜찮으시지만 정확히 뭐 해야 돼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제 뭐 하면 돼요? 바로 보장 분석입니다. 그렇죠? 보장 분석 가면서 이제 그럼 보장 메리츠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상담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또 50대, 60대 분들 특징이 나와요. 집중을 잘 못해요. MRI 물어보러 저한테 오셨는데 갑자기 딱 이제 보장 분석을 열었는데 뭔가가 다 빨간불이에요. 내 보험이. 내 보험 빨간불이잖아요. 메리츠 딱 가서 보면 처음에 혈관 쪽, 요즘은 좀 아닌 분도 많은데 빨간불이 되게 많아요. 뭔가 부족한 게. 그러면 내 보험 왜 빨간색이지? 충분하다 했는데 하면서 상담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MRI 이제 까먹었습니다. 저한테 어머니 뭐 보험료 40만 원, 50만 원 납부하는데 왜 이거 이렇게 준비 안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야기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인하우스 영업 특성상 연령대가 조금 높은 분들이 많이 오고 그분들의 대부분의 질문은 검사 비용에 대한 게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실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원수사, 특히 생명사 출신 분들 있잖아요. 종신과 재무설계 쪽으로 많이 움직이셨던 분들이 아닌 저 같은 경우도 보장성이 베이스입니다. 청구 보상이 베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구 베이스, 보장성 보험을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은 실손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실손뿐만 아니라 이따가 보여드릴 고지사항과 상품에 대한 거는 확실히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종신은 물론 그것도 쉽진 않지만 상품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손 같은 경우 보장성 베이스의 상품들은 너무 계정이 많기 때문에 다는 알지 못하더라도 실손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실손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요. 또 하나, 이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게 많아요. 고지사항 미준수.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부동산도 마찬가지 어떤 계약이든 이 계약 물건, 계약 조건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서로 해줘야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사가 고객분들께 요구하는 거는 당신의 병력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병력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오타네요. 30일 이상 투약인데 3개월 이내, 뭐 1년 이내, 5년 이내 이런 고지사항을 물어보는 케이스가 대부분이 표준차라고 하죠. 일반적인 보험 가입의 조건입니다.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제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머니, 왜냐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어머니 병원 오늘 왜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가 아파서 뭐 했는데, 아 그러세요? 그럼 거기는 수술한 적은 없으세요? 맞아, 옛날에 수술 한번 했는데. 자, 근데 그때에 맞게끔 뭔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이거 어머니 보험사에 알리고 가입하셨나요? 라는 이야기할 건덕지가 생기는 거겠죠. 일단은 인하우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손은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고지사항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그냥 달달달. 그리고 듣자마자 이건 표준체, 이건 이인수, 이거는 간편. 이런 것들이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경력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간단히 좀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 앞에 지금 앉아 계시는 고객분들, 이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다 있어요. 왜? 지금 여기 병원 왜 왔죠? 아파서 왔잖아요. 진료받다 오신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1번에 뭐가 걸릴까요? 치료. 뭔가 이상하다. MRI 소견 받았죠? 맞나요? 추가 검사 재검 소견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 요거 좀 많죠, 논쟁이.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대한민국 사람 치고 이거 안 걸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코로나 걸린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고지사항인 거 아시죠? 코로나 고지 안 돼서 문제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코로나 진단 받았어요. 5년 이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진단 받으면 뭐 먹나요? 약 복용하죠. 초창기에 걸리신 분들은 입원도 했습니다. 무약감동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사항에 대한 부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 고지사항을 기준으로 병력은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일단은 실손에 대한 부분, 인하우스를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실손에 대한 부분, 두 번째, 표준체, 고지사항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들어가야 아까 이야기한 50대, 60대 분들의 상담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고요. 청약까지 진행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내가 사업단에 합류해서 인하우스 영업은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뭐랑 뭐 외우라고요? 실손, 두 번째 표준체 고지사항, 이거만큼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숙지했다라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 이러한 병력사항에 맞게끔 상품이 떠올라야 돼요. 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제가 연락을 드리거나 고객님 연락을 주실 거잖아요. MRI에 대한 이제 앉아서 50대, 60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상담을 마치고 결과적으로 이 보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MRI는 결과적으로 통원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분들은 MRI는 일단 알겠어. 내 보험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신 거잖아요. 그럼 보통 어떤 질문이 많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꾸면 얼마 정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은 참 어려운 게 금액이 정찰제가 아니죠. 그 자리에서 얼마입니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그쵸? 하지만 상품군에 대한 이해가 많다라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대에서 준비는 가능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적어도 어머니 지금 납부하시는 보험료 내에서 비슷한 보험료로 충분히 준비는 가능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품군에 대한 거는 시간이 될 때마다 좀 외우셔야 합니다. 많이 보시다 보면 외워져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보면은 암보험, 치매보험, 상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MRI 찍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퇴원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해요.
심지어 지금 진료 받으면서도 가입 가능하죠. 그렇죠? 치료 종결 아니 혹은 치료 중이어도 가입 가능하잖아요. 왜? 요즘은 암보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인수해주죠. 입원 수술도 상해나 다른 부분이면 인수해주죠. 심지어 협심증 진단 받아도 표준체 인수 가능합니다. 요즘 암은. 치매보험 뭐 물어보나요? 혈관 쪽에 문제 있는지. 그거 아니면 근데 지금 여기 뭐 어디 왔어요? 정형외과 오셨죠? 가입 가능하고요. 상해 요즘 물어보나요? 입원 중에도 가입하는 보험 많죠? 혹은 입원만 아니라면 가입 가능한 보험도 많고요. 상해 바로 가입 가능하고요. 그거 외에 운전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인하우스뿐만 아니라 DB 영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거나 저의 시간을 들여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만났잖아요. 차비든 뭐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운전자라도 갈아놓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 사람은 뭔가 보험이 잘 돼 있어. 아니 혹은 좀 건들기가 애매해. 뭐 하면 바꿔요? 운전자는 현장에서 바꿉니다 그냥. 왜? 노트북 들고 가니까 거기서 고객 등록하고 설계해서 바로 해지하고 해지하면서 첨부해서 차량 넣으면 되잖아요. 운전자 보험 얼마죠? 조금씩 다르죠. 저는 그냥 2만 원에 맞춥니다 무조건. 만 원짜리 설계 가능하거든요. 그냥 2만 원이라 말씀드려요. 2만 원. 2만 원에 설계해서 현장에 청약하고 오는데 이거는 인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짜잘하게 청약 들어가는 건 포함 안 시켰는데 운전자 보험까지도 암보험, 치매보험,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은 정형외과 오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고요. 그거 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까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표준체 고지사항이라면 여기는 간편보험, 병이 있으신 분들 혹은 약을 투약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건강하진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입하는 고지사항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물어보나요? 3개월 내, N년 내, 5년 내. 요즘은 2개월 내에 물어보는 보험사도 생겼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많이 좀 그것도 안내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3개월 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 있다라면 이거를 보험사에 뭐 해줘라? 알려줘라. 알려주면은 보험 가입이 된다, 안 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편 같은 경우는. 물론 예외 질환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분 뭐 하러 왔어요? MRI, 그쵸? 그럼 뭐 받은 거예요?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 받은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병원에 오셔서 제 앞에 와 뭐 검사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 무조건 여기 뭐 한다? 해당한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 골절로 왔어. 그러니까 병원을 자주 이 병원 계속 오시는 분이에요. 어깨가 안 좋아서. 오늘도 도수치료 받으러 오셨네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고지사항은 신입분이나 경력분이나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지점 내 본부 내에서 교육을 받으시고도 어려우시다라면 인가 자체에서 진행되는 장기 보상 교육이나 듣다 보면 다 이게 보이거든요. 상황이. 꼭 이거는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표준체 그리고 간편인 경우 이거에 따라서 좀 나뉘는구나 상품군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요. 인가 참 좋은 회사예요. 이런 게 있어요. 저 인가 오전에 이런 거 없어가지고 매번 다 막 외우고 이랬거든요. 근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이 있냐 없냐로 1차로 가는 겁니다. 자, MRI 찍으러 오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MRI로 인해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이 있다라면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보험 가입은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5년 이내에 이러한 수술이나 입원이나 진단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가장 보험을 가입하기 쉬운 조건으로 속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MRI 같은 경우, 특히 정형외과에서 찍는 MRI 같은 경우는 추가 검사, 재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예외 질환으로 인정 많이 해줍니다. 왜?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 대부분 뇌 쪽, 심장 쪽, 암 쪽이기 때문에 고지하면 사실상 노화 같은 입장으로 예외 질환을 인정해주고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해줘요.
가이드 맵은 저 같은 경우는 상담하는 항상 그 첫 페이지에 껴 있거든요. 노트 갖고 다이어리 같은 거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고지사항에 따라서 이거는 경증질환 예외되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어떤 상품을 고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머릿속에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각 상황별로 어느 보험사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다 조회가 돼요. 적어놨잖아요. 매달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러면 매달 시작할 때 뭐 하시면 돼요? 매달 1일차에 전산 들어가서 313, 333, 311, 315, 325 되게 많은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개정이 되었고 어디에 어떤 보험회사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다라면 고객님의 고지사항이 이해가 났을 때 이 사람은 333, 이 사람은 355, 이 사람은 1Q, 이 사람은 2Q, 315 바로바로 판단이 좀 쓰겠죠. 상품군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따가 사례 보여드릴 텐데 상품군 하나만으로도 계약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상품 기존에 가입한 것도 3일 오면은 조건은 이거 물어보는구나. 이분은 325 가입이 가능하신 분인데 왜 이걸로 가입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라인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전산에서 잘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드렸던 예외 질환입니다. 사실 다 안 외워도 이거는 매니저님들이 잘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아까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인하우스에 들어가려면 실손, 변천사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고지사항 그리고 세 번째 고지사항에 따른 상품군은 뭐가 있는가는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이제 인하우스에 들어갔더니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냐면 80세 보험 가입 가능한 거 아시죠 요즘? 도대체 언제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사실. 80세 어머님이 오셔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유는 사실 이번에 MRI 때문은 아니고요. 화나서 왔어요. 화나서. 뭐가 화났냐면 이분이 절 만난 건 늑골 골절 때문에 오셨어요. 하루 통원, 늑골 여기 갈비뼈. 그러니까 이거는 입원이 안 되잖아요. 자연치유돼야 되니까. 근데 보험금을 뭐 하려고? 청구 얼마 나오는지 궁금한 거죠. 자, 근데 그렇게 가입하신 보험이 다 뭐예요, 지금? 다 라이나. 다 보시는 순간 경력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10년 갱신. 가입 시기 옛날부터 지금까지거든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자, 이 뭘까요, 이거? 자, 전화로 가입하신 거죠. 자, 이런 전화로 가입한 보험의 특징. 골절 진단비 많다, 적다? 적어요. 종합보험이 형태가 아니라 암만 있거나, 그렇죠? 뇌출혈만 있거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머니 물어보다 보니까 그럼 어머니 일단은 뭐 골절 얼마 나오는지 물어보시길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확인을 해드렸죠. 10만 원 나오더라고요. 보험료 얼마였는데? 40만 원인데. 그럼 이제 어떨까요? 여기부터 이제 그 여자 상담 맨날 한 라이나 설계사가 가입시켰나 봐요. 매번 전화해서 가입시켰나 봐요. 그 여자 상담원 뭐 좋다 하더니 뭐 얼마밖에 안 나온다고? 10만 원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신뢰를 잃었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늑골골절은 큰 질병은 아니니까 어머니 다음부터라도 이제 다가올 겨울에 맞춰서 뭐 해야 돼요? 상해는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 기존에 이제 병원 갔다 온 거 하나하나 여쭤본 겁니다. 나이가 80세임에도 불구하고 골고당이 없었어요. 표준체 이제 근데 80세면 아무리 없어도 간편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간편으로 진행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용종 제거 하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다음번에 그 병원 가서 서류 하나 떼다 주시면 그때 이건 청구해 드릴게요. 해서 이제 안내했는데 지금 제가 들어가는 병원은 어디라고요? 어디에 있는? 강남에 있는 병원입니다. 강남에 있는 병원에 오시는 노인분들은 둘 중 하나예요. 진짜 부자. 젊은 층들 직장인들 많이 오거든요. 진짜 부자 혹은
친척이 여기 살아서 중대질병, 무릎 수술하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진짜 찐부자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 받아봤자 뭐하냐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 40만 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라 나오겠지 했는데 10만 원 나온다니까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자, 이분 지금 어떻게 그러면 가입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지사항 적어놓고 가보는 거예요. 이분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소견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은 있지만 늑골 골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병원에서도 미세골절이니까 오지 말라 했거든요. 치료 종결됐어요. 그 다음부터 가실 일이 없었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로 가겠죠? 여쭤보는 거예요. 어머니, 5년 내에 상해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으세요?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용종 제거. 자, 용종 제거 보험사에서 크게 볼까요? 아니에요. 뗀지 1개월만 지나면 보험가입 시켜줍니다. 자, 예스지만 그래서 예외질환이라 노로 갔어요. 그쵸? 사실상 이분 표준체로도 가능해요. 투약 없잖아요. 근데 연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어떤 상품? 중화혈증 간편 상품으로 갔습니다. 연세 때문에. 심지어 그 가운데에는 초간편도 있어요. 연세 때문에. 일반적인 고객분이라면 저기 경화혈증 간편이나 표준체로도 가입이 가능했겠죠. 자,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한 번에 바꿔드렸냐. TV손해보험의 간편, 동양생명의 간편, 현대해상의 간편, 하나생명의 간편. 다 간편 상품으로 바꿔드렸어요. 보험료는 말씀드렸잖아요. 40만 원이 큰 분은 아니었다고. 그냥 이 보험료 선 맞춰줘. 이 나이에 뭐 더 늘리겠어? 필요한 거 들어가고 골절만 좀 넣어서 여기 맞춰줘. 다 해야지. 그리고 변경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제 이제 계약하신 어머님이거든요. 왼쪽에. 되게 편하게 오셔가지고 처음에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계약할 때 이제 아버님도 부르시고 뭐 시동생분도 이렇게 오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강강술래? 강남에 강강술래 무슨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밥 사주시고 고맙다고 돈 주시고 애썼다고 인건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이 돈은 받지 못했고 나중에 밥 사달라 하고 이제 돈 돌려드리고 왔는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이런 생각 했거든요. 어머님 되게 진짜 편하게 오셨어요. 복장 자체가.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응대하다가 처음에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청구 업무만 도와드리고 돌려 보내야겠다 했는데 너무 정정하시고 일단 중대질환도 없으셨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어떤 대학교 이사장이 이제 남편분이시고 뭐 이제 대기업 출신, 대기업이 뭐 이렇게 소유주이셨던 분들이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병원 오는데 누가 차려입고 오겠냐. 이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실제 병원에 있다 보면 되게 약간 꾀지지하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사람이 조금 심리상 상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하우스에서는 병원에 온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하게 오실 거고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처형에 들어갈지 몰라서 좀 이런 것들은 꼭 생각을 하시고 고객분들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가끔씩 밥솥 저 이제 인하우스에 강남에 가서 앉아 있으면 오늘 병원에 있냐고 하시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밥 사주고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저 청약을 왜 했는지. 사실 80세의 보험을 재가입한다는 건 대부분 안 하세요. 안 하고 말지 뭐. 뭐 이제 와서 뭘 받겠어. 근데 첫 번째 사실 40만 원이라는 돈이 이분한테 큰 돈은 아니었고요. 그 40만 원을 주고 그냥 이 사람과의 신뢰를 쌓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냥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냥 그 돈 주고 저와의 관계를 맺고 싶었다라고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청약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현금을 주셨을 때는 되게 놀랬거든요. 네, 이렇게 봉투 안에 이렇게 봤는데 노란 색깔 몇 개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해서 돌려드렸는데
실제로 인하우스에서 영업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 건 말고도 김천에 계신 분인데 올라오셔서 무릎 수술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청약까지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서류 다 진행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최종 청약은 김천에 내려가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했다면서 마찬가지로 봉투를 이제 주시는데 보니까 노란 색깔 이렇게 몇 개 있고. 근데 이제 됐다고 그냥 밥 나중에 사주시면 된다고. 수수료 받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나중에 밥 사주시면 된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내려갈 때 연락드리면 이제 밥 사주시겠다 하셔서 밥 사주시고 이런 케이스 많은데 인하우스는 좀 그런 영업인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인하우스 영업 정말 좋은 영업 방식이니까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사례예요. 아까 제가 상품군 확실히 알아야 한다 했잖아요. 자, 40세 여성분입니다. 보자마자 뭐 얘기했을까요? 변액. 변액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보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일단? 설계사는 한 명이구나. 2013년 설계사는 뭐 어머님이 누가 가입을 시켜줬거나 혹은 뭐 본인이 이제 이 설계사와는 연을 끊었거나 그런데 운전자부터 다 한 설계사네. 자, 그러면 보험 이제 정보 이분도 MRI 건으로 왔어요. MRI 하다가 MRI 이제 설명드리고 딱 보험을 보는데 물론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보험사 이렇게 이름으로 있잖아요. 근데 가입 순서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저는 이제 가입한 분들은 다 보험 이렇게 정리해 놓거든요. 참고 나중에 안내해 드려야 되니까. 딱 봤는데 삼성생명, 메리츠, DB손해보험, DB생명의 상품이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처음 여쭤보는 게 이 설계사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였어요. 왜냐? 원큐 어떤 분들이 가입하는 거예요? 5년 내에 암만 물어보는 게 원큐 상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험 가입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험에 가입이 쉽다? 건강한 게 아닌데 가입이 쉽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자, 원큐 질환, 중대 질환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근데 이 고객한테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설계사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나중에 보험을 가입할 때 그냥 뭐 학교 동료의 뭐 아는 설계사라 해서 소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겠죠. 선생님,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는 알고 가입하셨을까요? 그러면 암보험이요. 암보험 맞는데 어떤 분들이 가입하는 암보험? 합심증으로 쓰러지신 분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입하는 암보험입니다. 왜 이걸로 가입하셨을까요? 그러면 고객이 다 알까요? 사실 이유는 있었어요, 보니까. 뒤에 저도 이제 서류를 떼면서 알게 된 건데, 이유는 있더라고요. 근데 고객이 알까요? 그 이유를? 그분이 뭐라 해요? 전문가라 하셨는데,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시라 하던데, 그분이 안내해서 가입했죠. 근데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그 가입한 보험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듣는 순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인식을 하시게 됐겠죠. 이분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상담하면서, 그럼 진료 일단 잘 받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은 필요할 것 같이 보입니다. 해서 이제 MRI 찍고 퇴원하시면서 이후에 상담을 점검을 해드렸고요. 처음에는 되게 쉬운 케이스라 생각했어요. 왜? 간편? 그래. 뭐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 셋 중에 하나 있겠지. 간편보험은 그렇다 치고 암보험 2021년이면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인수 안 될 수도 있었겠네. 그래서 그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되게 쉬운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객을 만나가지고 이제 고지사항을 듣잖아요. 그쵸? 자, 근데 고지사항 파악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근데 구두로 하다 보면 약간 느낌이 뭐하는 고객이 있어요? 쎄한 고객이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40세 치고는 뭔가 병력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쓴 게 있다가 말씀드릴 텐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하면서 파악을 했더니 원큐로 가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날짜 잘 기억하세요. 지금 언제 가입했어요? 11월 25일. 고혈압 상관없죠, 솔직히. 양성 신생물. 흔히 얘기하는 D코드. 그렇죠? 자, 이거 근데 언제였을까? 진단일? 8월 20일. 자, 부신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8월 20일에 진단 받았으면 고지사항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암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표준체 가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름 이분도 3개월을 지나 본 거예요, 봤을 때. 3개월 지나서 심사를 돌려봤겠죠. 왜냐, 유추가 되잖아요, 솔직히. 딱 지나서 심사 돌렸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원큐로 간 거죠. 자, 근데 그 이후에 스토리가 또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분은 그 설계사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뭐냐면, 자, 해당 병원에서 처음 병원, 이게 이게 분당 차병원이거든요. 분당 차병원에서 처음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이후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D코드가 아닌 E코드로 나왔네요. 자, 그럼 이런 경우 고지사항이 뭘로, D로 가야 될까요? E로 가야 될까요? 네. 왜냐, 정확히 적혀 있어요. 상기 환자, 2021년 타병원 어디에요? 분당 차병원에서. CT상 우측 부신 1cm, 부신 우연종 확인되었던 분이다. 그런데 23년 1월 본원 내분비대과에 와서 다시 한번 CT를 찍어봤더니, 심지어 호르몬 검사까지 해봤더니 비기능성으로 확인되고 CT에서도 악성으로 특징이 보이지 않는 뭘로 보인다? 선종으로 보인다. 부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금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추가 검사, 재검사만 있는 거겠죠? 자, 그거 외에 이런 병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서류 떼오라면 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잘 안 떼와요. 근데 병원에서 만나니까 떼온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다 떼오라 했거든요. 이거 이 병원 가서 떼오시고요. 저 병원 가서 이거 떼오시고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사실 이거 보니까, 요거 지금 뗀 게 2023년이거든요, 1월달. 근데 보니까 22년에, 그러니까 21년 8월에 최초 진단 받으시고요. 약 2달 뒤인가 3달 뒤에 서울대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해당 양성신생물이 아니다라는 진단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이전 설계사분이 이거 뭐 해줬으면 됐어요? 바꿔줬으면 됐어요. 그쵸? 네. 첫 번째, 제 예상. 철회기간이 지나서 유지율 때문에. 왜냐면 환수 맞으니까.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은 정 그랬다라면 기회는 또 한 번 있었어요. 2년이 지난 시점. 생명보험사 25차월까지 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건강이 많이 괜찮아졌으니 충분히 다른 보험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할 수가 있겠죠. 실제 제 고객분 중에 이런 이제 고지사항 때문에 원큐로 가시다가 2년 단위로 변경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분은 지금 보험을 가입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고요. 또 가장 비싼 보험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2년 뒤에 이상이 없다라면 그때 다른 보험으로 재가입하실 거예요 해서 10년 갱신형으로 엄청 담보 넣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잡지 못하신 거예요. 바쁘셨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고객분들은 이런 상황을 전 들으시고 전면적인 뭘 원하세요? 리모델링을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분 병력 어때요? 화려해요. 그래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못했고요, 사실. 다행히도 암은 표준체 인수 받았어요. 부담보신사로.
그러니까 고객한테 표준체 인수 받았다고 하니까 바로 뭐 하자고 해요? 바로 바꾸자고 하시죠. 2년 부담 보지만 잘 아시잖아요. 하나손해보험의 레디암. 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판매됐던 상품이죠. 여성 시그니처 보험. 그래서 여성 특화 보험이라서 담보도 많이 들어가고 조건도 되게 괜찮아서 이거 변경하셨고 이후에 이렇게 다 들어가셨어요. 그냥 다 그냥 리본들이 한 다음 내용이거든요. 마침 얘기하다 보니까 치아 상태가 걱정된다. 치아보험 좀 알아봐달라. 치아보험 가입하셨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연금은 안 하세요. 연금 얘기하다 보니까 연금이 목적이세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사망보험금과 추후에 그럴 따른 해지환급금을 생각하시는 걸까요? 뭐 그게 좋겠대요. 그래서 연금과 종신 중에 선택하라 했더니 본인이 종신 가겠다 해서 근데 이분 건강이 안 좋잖아요. 누구로?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그때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하시고 그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돈이 필요 없이 좀 목돈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해지해서 사용하셔라. 그래서 어머님 만나서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님이시거든요. 종신보험 같이 가입하시고 약 70만 원 정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제 동생 달러 보험이나 이런 것도 문의하셔가지고 천천히 좀 알아봐 드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인하우스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상품을 좀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케이스 의외로 많아요. 고지사항 보다 보면 지금도 보험사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거에 325, 335로 가입하신 분들 355 상품으로 뭐 해줘라? 바꿔줘라. 그런 분들 연락해서 바꿔줘라. 소식지에 그런 내용 되게 많거든요. 이번 달 DB손해보험은 뭐 335 상황인데도 355로 인수해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분들 연락하셔서 355로 다 갈아주세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노리고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되면 바꿔줘야지 하고 안내 다 해드리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큐로 가입하셨다가 혹은 325로 가입하셨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걸로 갈아타시죠. 고객이 인지만 되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 앞에 앉아있는 분들은 첫 번째 인지가 안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설계사와의 연이 없습니다. 신뢰를 못 하거나.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고객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청구와 보상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해 전문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 청약을 하자고 하시겠죠. 청약하는데 이렇게 막 밀당은 하진 않아요. 딱 보험료 선만 여쭤봐 보고 담보는 제가 알아서 구성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인하우스 영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품으로 청약을 한 거고 아까 변액 얘기하셨는데 변액으로도 청약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특히 이제 요즘 30대 분들 저도 그랬거든요. 저 첫 보험이 하나생명의 CI 보험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같이 가입한 게 무슨 변액 무슨 상품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저를 보험 가입시켜주신 그 아줌마 설계사분께서 오셔서 무슨 제안서를 보여줬는데 제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 아직도 제가 08학번이에요. 2009년도에 아직도 기억나요. 2009년도에 알바하고 있는데 오셔서 사인을 해야 한대요. 정도 영업하신 분이에요. 보통 그때는 다 엄마가 그려주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오셔서 사인을 받아가셨는데 막 뭐라고 설명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머릿속에 있던 건 해지 환급금. 왜? 나중에 나 뭐 해야지 이 돈? 내가 쓸 거니까 엄마가 열심히 부어주면 나중에 뭐 해야지? 결혼할 때 이 돈 써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몰랐죠. 변액의 위험성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거 깨면 한 5천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30대 분들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다 보니 변액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플이 깔려 있어요. 보험사 어플이. 들어가서 보면은 뭐가 나와요? 현재 해지환급금, 환급률이 나오죠.
이미 마이너스 약 25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달래요? 복구를 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가능은 해요. 다만 펀드 변경을 계속 해줘야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무료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매번 그거 어떻게 체크합니까? 담당 설계사도 아닌데. 심지어 그나마 마이너스 200 얼마 나온 거는 채권형으로 해서 그래. 채권형. 다른 거 차이나 이렇게 들어갔으면 마이너스 몇 프로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객님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변액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요즘 근데 변액 상품 메꾸기 되게 좋은 상품들이 많죠. 단기납 중심으로 가도 되잖아요, 솔직히. 고객님 어차피 매달 30만 원씩 납부했던 거 기존 거 예약해서 200만 기존 거 이제 예약하면은 덩어리가 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약한금 그것과 함께 월 납입하시는 금액 합쳐서 청약을 들어가게 되면 이 돈 당장 쓰실 거 아니라 하셨으니 7년 뒤, 10년 뒤에 더 많은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쵸? 혹은 최근에 나온 KB생명의 백세연금 이런 거 많잖아요. 상품국 구성이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변액보험도 꺾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해지하시고 대신 그런 걸로 재가입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DB로 만났는데 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를 사자로 생각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만난 분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영업 어떻게 조금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좀 어떻게 하면은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아까 고지사항 제가 확인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고지사항 일반적으로는 저도 고객분들께 많이 여쭤봐요. 그냥 작성해달라고 하거나요. 아예. 근데 느낌이 좀 쎄하거나 조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핸드폰 어플 한번 깔아볼게요. 이음이라고 있습니다. 이음. 이미 사용하시는 설계사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설치하셨으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 내 진료 정보 열람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주민번호 입력하시고요. 이 어플은 잘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고객분들 미천구 보험금 확인하는 것도 좋고요. 거기서 내 진료 열람 하시다 보면 자, 최근 1년 동안에 뭐가 나올까요? 총 진료비 나오죠? 팀장님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아, 진짜 병원 안 가시는군요. 팀장님은요? 뒤에 계신 팀장님은 얼마 정도 나오셨을까요? 아직 안 왔어요. 내 진료 정보 열람. 네. 조회해보시면 내가 몇 번 정도 1년 동안 병원 내원했는지 그리고 그 진료비는 얼마였는지 밑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보면 기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은 5년을 한 번에 조회하지 못하고요. 1년 단위로 끊어야 돼요. 1년 단위로 끊다 보면 내가 언제 어느 병원에 갔는지 나오거든요. 맨 위에 민감 상병 표시와 상병 항목 표시라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다 하고 입력을 조회를 하시면 어떠한 질병으로 병원을 내원했는지 세부 항목에 가서 보시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심지어 약은 며칠치를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가 다 조회가 가능해요. 그러면 사실 고지사항 미준수에 대한 위험성은 없어지겠죠. 핸드폰으로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고객 좀 인증번호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님한테 직접 이렇게 조회해드리고 핸드폰으로 조회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머님 나중에 제가 연락하면 다시 드릴 거예요. 그때 인증번호 똑같이 날라갈 텐데 말씀해주세요 하시고 컴퓨터로 조회해서 1년 단위로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조회하기 편하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어느 병원에서 무슨 치료 그리고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고지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확인한 고지사항을 가지고 안전하게 고지사항을 지켜가면서 그에 맞는 상품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음 어플 많이 사용해 보시고 이거 통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청약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해당 어플은 건강보험 평가원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객분들도 신뢰를 가질만 하고, 단점이 있어요.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오는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회권은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3개월까지는 기억을 하시니까 그 부분으로 고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렸고요. 인하우스 영업 이제 각 본부와 지점장님께, 본부장님, 지점장님께 문의하시면 어느 병원과 협약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꼭 꾸준히 6개월, 하실 거면 6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보시면 또 소득 증대와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쌓기 위한 되게 좋은 기회니까요. 이 시간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상담 많이 길게 안 하는데 고객 관리하고 청구 업무하고 또 이제 필요한 자료 같은 거 만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인하우스 영업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